최용신 배움터 채널입니다. 본 채널에서 강의하고 있는 영어, 수학, 과학, 물리학은 모든 강의가 단계별로 되어 있거든요. 현 단계에서 어떤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이전 단계를 강의 제목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할 것은 감쇄 조화 진동자거든요. 감쇄 조화 진동자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전에 미분 방정식 12단계부터 봐오셔야 됩니다. 미분 방정식 12단계에서 이게 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구한다.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아셔야 되고, 동시에 13단계와 14단계에서 조화 진동자를 조금 깊게 공부를 했지요. 그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오늘 하고자 하는 감쇄 조화 진동자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감쇄 조화 진동자를 공부를 함으로써 진동하는 계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감쇄력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진동하는 것의 진폭을 점점 줄여서 진동을 못하게 하는 거, 그것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2다트 플러스 2 감마 x 다트 플러스 오메가 제로의 제곱의 x는 제로, 이러한 이게 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메가 제로와 감마, 이것들은 무엇이냐면 상수인데, 특히 이 감마 있죠. 이 감마, 이것을 감쇄인자 그렇게 불러주거든요. 즉 damping, damping 팩터, 감쇄시켜주는 요소다 그 말이죠. 여기서 damp, 이것을 사전을 찾아보면은 축축한, 이렇게 형용사로도 쓰이고 동사로서는 축축하게 하다, 이렇게 쓰임과 동시에 이공계통에서는 어떤 식으로 많이 쓰이냐면은 진폭을 감쇄시키다. 그렇기 때문에 댐핑 팩터, 이것은 뭐예요? 진폭을 감소시키는 인자. 이것의 해 x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었냐면은 xt는 a exponential 람다 t가 될 것이다, 그렇게 가정을 해놓고 문제를 풀었지요. 그래가지고 x를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고 난 다음에 a exponential 람다 t를 양변에서 약분을 시켜주면은 무엇만 남게 되냐면은 이것만 남게 되거든요. 이 식을 보조 방정식 또는 특성 방정식, 여기서 EQ가 이퀘이션입니다. 이 식의 해를 구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2차 방정식에 나오죠.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보조 방정식 해까지는 구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xt에 대한 세 가지 종류 가능한 해가 있죠. 이건 앞 시간에 다 했던 것을 지금은 여기에 있는 숫자들만 바꿔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 조금 있다가 감쇄 조화 진동자를 하려다 보면은 이러한 형태의 수식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수학적인 것부터 끝내놓고 물리적인 식이 나오면은 수학의 결과만 사용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xt에 대한 세 가지 종류 가능한 해를 보면은 첫 번째, 이 루트 있죠. 이 루트 속이 0보다 큰 경우, 이 루트 속이 0보다 크다 그 말은 어때요? 감마의 제곱이 오메가 제로 제곱보다 큰 경우가 되어지겠죠. 이러한 경우에 put 넣자, 무엇을 넣느냐? 루트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의 제곱을 p로 넣자 그 말이야. p로 넣는다면은 여기서 감마의 제곱이 오메가 제로 제곱보다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p는 0보다는 크죠. 0보다는 크지만 p는 무엇보다도 적어. 감마보다는 적지요. 왜 감마보다 더 적어? 여기 보세요. 감마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의 제곱을 해버렸기 때문에 감마보다는 당연히 작지요. 이런 때 이것의 해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C1, C2 적분상수죠.
C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P의 T 플러스 C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P의 T 이렇게 되어지죠. 해가.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하나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냐면은 감마 플러스 P 이것도 뭐예요? 양수죠. 왜 양수냐면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서 감마하고 오메가 제로의 제곱은 둘 다 상수긴 상수인데 양수여요. 그렇다면은 이것도 양수죠. 또 감마 마이너스 P의 T 이것도 양수죠. 왜? 감마가 P보다 더 크다겠잖아요. 그렇다면은 XT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도 앞에 마이너스까지 해서 음수, 이것도 앞에 마이너스까지 해서 음수, 음수로서 시간 t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것과 이것은 점점 어때요? 제로에 접근해가죠. 즉 시간 t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항과 이 항은 점차 무엇에 가까워진다? 제로에 가까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XT에 대한 세 가지 종류, 두 번째 종류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번에는 이 감마 제곱보다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 더 커버려.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것이 어때요? 허수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t의 향을 I 오메가 t 그렇게 둘 수가 있죠. 여기서 오메가 t라는 것은 당연히 루트 오메가 제로의 제곱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 이것이 오메가 t가 되어지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얘기했지만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 감마 제곱보다 더 큰 경우이기 때문에 오메가 t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예요? 실수죠. 실수이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또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오메가 t가 지금 현재 요 값이라고 해서 즉 이 오메가 t가 I자는 빼버린 이것이 뭐예요? 오메가 t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오메가 t 같은 경우는 오메가 제로보다는 어때요? 감마의 제곱을 빼줘 버렸기 때문에 오메가 제로보다는 더 작지요. 더 작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고 좀 이따가 재밌게 보게요. 그래서 감세 요소보다도 각 주파수 오메가 제로가 더 큰 경우에는 해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느냐? XT는 적분상수 A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 T. 여기서 감마는 왜 감마가 붙어요? 지금 람다의 해로서 얘가 마이너스 감마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감마 T가 붙은 거예요. 감마 T.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코사인 해서 이게 오메가 T라고 했죠. 오메가 T의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즉 감마의 제곱보다도 오메가 제로 제곱값이 더 크다면은 얘가 진동을 분명히 하긴 해. 진동을 하긴 하되 그 진동 각 주파수가 뭐예요? 오메가 t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 댐핑 팩터 없다면은 이것은 조화진동자 해가 되어지잖아요. 조화진동자 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조화진동자로 진동을 할 적에는 각 주파수가 뭐예요? 오메가 제로가 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감세 요소 감마가 있을 경우에는 얘가 오메가 제로로 진동을 한 것이 아니라 오메가 제로보다는 좀 더 작은 각 주파수로 진동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제가 수학에 대해서만 약간 살피고 있는 거지 그 감세 조화 진동자에 대해서는 아직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은 얘가 제로가 되어져 가지고 이른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제로가 된 경우잖아요. 그러면 얘가 제로가 되어지면은 그 해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해가 즉 보조 방정식의 근이 중근일 적에는 해가 이렇게 된다. 임의의 상수 C1 플러스 임의의 상수 C2t 전체의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 t 이렇게 되어진다고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감세 조화 진동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를 보냐면은 여기에 조화 진동자가 있어. 이쪽 축을 X축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벽이 있어. 여기에가 스프링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
스프링이 있어 갖고 이곳에 질량 M의 물체가 이렇게 있어. 스프링 상수를 우리가 뭐라고 놓을 거냐면은 K라고 놓을 거예요. 지금 스프링이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그 상태를 평형점이라고 하는데, 그 평형점의 위치를 우리가 X는 뭘로 잡았다고? X는 이코로 제로로 잡았다 그 말이야. 이러한 경우에 이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 있죠. 이 외력은 현재 어떠한 경우가 있습니까? 스프링이 이 질량 M의 물체에 작용하는 탄성력이 있죠. 그 탄성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분방정식 13단계, 14단계를 하면서 탄성력은 마이너스 kx의 x방향 그렇게 된다고 배웠지요. 이번 시간에는 이 탄성력 외에 어떠한 힘이 있는 경우를 한번 더 고려를 해볼 것이냐면은, 얘가 공기 속에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참고로 우리가 미분방정식 13단계, 14단계를 배우면서는 이 스프링 장치가 진공 속에다가 놓고 실험을 한 경우예요. 즉 공기 저항력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조화 진동자를 고려했다 그 말이야. 이번 시간에는 스프링에 의한 탄성력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하나 고려를 해준다고? 그렇지, 공기 저항력을 한번 고려를 해주라 그래. 여기에다가 공기가 있어서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공기 저항력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을 넣었다고 생각해도 되냐면 유체, 이 장치를 물속에다가 넣었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또는 기름 속에 넣었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휘발유 속에 넣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 유체라는 것은 액체와 기체를 통틀어서 그냥 유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공기도 유체의 일종이니까 이 전체를 그냥 유체 속에 있다 그렇게 얘기해 준 거에 더 편할 것 같네요. 그런데 유체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 얘가 운동을 하면서 유체에 의한 저항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죠. 지금부터 그냥 저 유체란 말을 하기가 자꾸 좀 힘드니까 공기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공기 저항력을 받겠지요. 그런데 그 공기 저항력을 이 질량 M의 물체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받을 때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공기 저항력이 속도에 비례를 하더래요. 그 크기가. 다시 한번, 물체가 왔다 갔다 할 때 그 공기 저항력이 무엇에 비례를 해? 속도에 비례를 한다. 물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할 수도 있고 속도의 몇 승에 비례할 수도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떠한 경우만을 고려를 해주냐면은 속도의 1제곱에 비례한 그러한 경우를 고려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의 공기 저항력 있잖아요. 이 공기 저항력이 그 크기가 무엇에 비례를 한 경우를 지금 우리가 다룬다고 했습니까? 속도 1제곱에 비례한 경우를 다룬다고 했어요. 즉 속도 크기의 1제곱에 비례를 한 그러한 공기 저항력을 다루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공기 저항력의 방향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객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공기 저항력 크기 있잖아요. 무엇에 작용하는 공기 저항력의 크기냐면은 질량 M에 작용하는 공기 저항력의 크기요. 여기서 말하는 공기 저항력이라는 것은 스프링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질량 M의 물체가 공기 저항력으로부터 받는 외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물체가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은 공기 저항력은 어디로 작용하겠습니까? 움직임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물체가 받는 공기 저항력의 방향은 어느 쪽 방향이냐면은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방향은 어느 쪽 방향이냐면은 속도 있죠. 속도 벡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속도 벡터의 반대 방향이다 그 말이에요. 비례.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이제 이렇게 되어지겠죠. 마이너스 속도 방향.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기 저항력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공기 저항력을 우리가 F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러면 공기 저항력은 크기는 속도에 비례를 하는데 방향은 속도의 반대 방향이고 비례 상수를 저희가 B로 놓겠습니다. 상수 B. 그래서 공기 저항력은 마이너스 PV 벡터 이렇게 되어지겠더라 그 말이야. 이것을 1차원 상에서 움직이는 조화진동자의 경우로 바꿔 놓는다면은 마이너스 P 해놓고 V라는 것이 뭐예요? X 다트 그렇게 되어지고 이 P 값은 무엇이냐면 양수예요. 고로 이 질량 애미 물체에 작용하는 매력은 스프링에 의한 탄성력과 또 하나 무엇이 있습니까? 공기저항력 마이너스 B의 X 다트의 X 방향 그렇게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운동 방정식이에요. 즉 라지 F라는 것은 질량 애민 물체에 작용하는 실제 외력이에요. 실제 외력은 무엇이 있다? 탄성력과 공기 저항력으로 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이 앞부분 이거 있죠. 이것에 해당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탄성력이죠. 즉 스프링이 질량 애민 물체에 가는 외력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건 뭐예요? 이것이 공기 저항력이죠. 그래가지고 이 벡터와 이 벡터 이 벡터 합이 뭐예요? 이 질량 애민 물체가 받는 전체 외력이죠. 그러면은 F는 M dt분의 dv 이렇게 된다고 배웠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배울 적에 이 F는 뭐예요? 물체에 작용하는 실제 외력이에요. 물체에 작용하는 실제 외력이 이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탄성력과 공기 저항력이죠. 물체 외력 F가 작용을 하니까 그 결과 물체에는 뭐가 발생한다겠어? dt분의 dv라는 가속도가 발생한다겠어.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m을 곱해주고 한 그 이유 같은 것도 본 채용심 배운터에서 왜 F는 MA가 되어지는가 그것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자세히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보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지요. 그래서 물체에 이 F라는 외력이 작용하게 되어지면은 dt분의 dv라는 가속도가 발생한다. 이것이 운동의 제2법칙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운동의 제2법칙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적어 주겠습니다. 이것을 스칼라 형태로 적어 주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스칼라, 즉 지금 현재 이것은 1차원 X축 방향으로만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F라는 것도 원래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면은 F의 X의 X방향 플러스 F의 Y의 Y방향 플러스 F의 Z의 Z방향 이코르 M 해놓고 이것은 dt분의 dv 저것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dt분의 dvx의 x방향 또 dt분의 dvy의 y방향 플러스 dt분의 dvz의 z방향 이렇게 되어진 거죠. 원래 수식은 이 식을 간단히 줄여 가지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조화진동자 같은 경우는 지금 운동이 X축 상에서만 일어나잖아요. X축 상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뭐가 됩니까? Y방향 외력도 없고 Z방향 외력도 없고 고로 Y방향은 가속도도 없고 Z방향은 가속도도 없기 때문에 남는 것은 뭐만 남냐면은 F의 X는 M dt분의 dvx 이것만 남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F의 X에 해당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 식이잖아요. 이 식에서 X축 성분만 뽑아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이너스 KX 또 마이너스 BX 다트 그렇게 되어지죠. 마이너스 BX 다트 하나 있고
이것은 뭐이라고? M 해놓고 이게 뭐요? dt분의 dvx 이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거 자체가 M 해놓고 dt 제곱분의 d의 제곱 x 그렇게 되어지죠. 위치 x를 두 번 미분해 놓은 것이 가속도가 되어지잖아요. 가속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적어줄 수 있냐면 M 해놓고 이게 뭐예요? x의 2닷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는 식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mx의 2닷은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bx 닷 그렇게 되어지죠. 무엇이 스프링에 매달려 있으면서 공기 저항력을 받는 질량 m인 물체가 받는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감쇄력이에요. 공기 저항에 의한 감쇄력 이것이 마이너스 bx 닷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이 감쇄력은 무엇에 의한 것이라고? 공기 저항에 의한 외력으로서 그 감쇄력은 속도 반대 방향이라고 했어. 우리가 풀어야 될 미분 방정식은 바로 이 미분 방정식입니다. 이 미분 방정식을 잘 풀어 가지고 공기 저항력을 받고 있는 조화진동자 같은 경우는 어떠한 운동을 할 것인가 그것을 파헤쳐 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식을 전부 다 우변으로 이항시켜 가지고 미분 방정식을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m x의 2닷 플러스 b x의 닷 플러스 k x 이퀄 0 이걸 여기에다가 제가 적어 놓을게요. m x의 2닷 플러스 b x의 닷 플러스 k x는 0 그렇게 되어진다고 했지요. 그러면 이거 양변을 m으로 나눠줘 봅시다. x의 2닷 플러스 m분의 b x 닷 플러스 m분지 kx는 0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2를 곱해주고 여기에다가 2로 나눠줘도 상관없죠.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치환을 하기를 이 부분을 뭘로 치환을 할 거냐면은 감마로 치환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뭘로 치환을 할 것이냐면은 오메가 제로의 제곱으로 치환을 할 것이거든요. 최종적인 미분 방정식 해가 이렇게 치환을 하고 나면은 그 형태가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x의 2닷 플러스 2 감마 x 닷 플러스 오메가 제로의 제곱에 x는 0 이래 가지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미분 방정식 형태를 다 얻어냈지요. 이 식하고 형태가 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여기에서 감마 있죠. 이 감마를 댐핑 팩터라고 두었잖아요. 왜 이 감마를 댐핑 팩터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냐면은 여기 한번 보십시오. 감마를 보면은 m분의 b 해서 그렇게 두었잖아요. 여기서 b가 크면 클수록 공기 저항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얘기잖아요. 즉, 저 b라는 것은 저항력에 비례하는 그러한 상수이기 때문에 이 b가 포함된 m분의 b 이것을 댐핑 팩터 그렇게 이름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즉 한글말로는 감쇄인자, 즉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것을 자꾸 방해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진폭이 점점 적어지게끔 해가지고 결국은 정지시키게 만들어버리는 요소가 무엇이다? 댐핑 팩터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미분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했죠. 요 미분 방정식을 지금부터 여기에다가 다 풀어놨기 때문에 이 풀어놓은 이 해를 살펴보는 걸로 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학을 잘 알고 있으면 물리를 하기가 편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의 해가 그림으로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수식으로는 다 구해놨잖아요. 근데 수식으로 다 구해놨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살펴보는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숫자만 보이지, 그래서 이 M이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한다는 말인고 머릿속에 떠올라 안 떠올라? 안 떠오르잖아요. 지금은 머릿속에 안 떠오르는 것을 떠오르게끔 하려면은 얘가 시간 t에 따라서 질량 M의 물체가 어떻게 운동을 할 것인가, 그 운동 궤적을 그려보면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이 감마의 제곱이 오메가 제로보다 더 큰 경우죠. 그렇다면 이 감마가 더 크다, 이 말은 뭐예요? 감쇄 인자가 진동하려고 하는 오메가 제로보다 더 큰 경우가 되어지죠. 앞 시간에 우리가 미방 12단계에서 배웠다시피 오메가 제로는 뭐였어요? 루트 n분지 k였었잖아요. 지금 현재 오메가 제로의 제곱을 n분의 k로 놨기 때문에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로 우리가 정의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메가라는 것은 스프링에 매달린 물체가 오메가로 진동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봐도 되지요. 그러면 여기서는 감마의 제곱이 오메가 제로보다 더 크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진동하려고 하는 것보다, 즉 왔다리 갔다리 하려고 하는 이 오메가 제로에 대한 것보다 그렇게 못하게끔 하려는 공기 저항력이 더 큰 경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경우는 이 질량 M의 물체가 진동을 할까 못할까? 못합니다. 왜 못해? 진동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감쇄되려고 하는 것이 더 커버리기 때문에, 즉 진동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더 커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버려? 멈춰져 버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사항, 만약에 속도가 제로라면은 공기 저항력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속도가 제로라면 X자트가 제로이기 때문에 공기 저항력은 없어. 공기 저항력이 없으면은 그때는 순수하게 어떠한 외력만 작용해? 탄생력만 작용하게 되어지죠. 탄생력만 작용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감쇄력이 있는 그러한 운동에서 물체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가 되냐면은 평형점이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그것에 대해서 약간 느낌이 와야 됩니다. 얘가 평형점을 벗어나면 반드시 스프링으로부터 외력을 받기 때문에 평형점으로 올라 그래. 평형점으로 오려고 그러면은 공기 저항력이 평형점으로 못 오게 막잖아요. 공기 저항력이 막아가지고 속도가 아주 작아져 버렸다. 그러면 공기 저항력이 어떻게 돼? 그때는 또 공기 저항력이 없어지잖아요. 속도가 거의 제로가 되어지면. 그러면은 속도가 거의 제로가 되어지면은 그때는 또 뭐가 작용해? 탄성력이 작용하잖아요. 바로 다시 또 평형점으로 올라오고 그래.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지는 이 질량 M의 물체가 평형점에 와야만 공기 저항력도 없고 탄성력도 작용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평형점에서 계속 멈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방금 제가 한 얘기 다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즉 진동, 운동하려는 오메가 제로의 제곱보다 감쇄하려고 하는 감마의 제곱이 더 큰 경우에는 그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하느냐, 시간에 대해서 바로 이런 운동을 한다고 했죠. 여기에서 아까 제가 얘기를 할 때 감마 플러스 이거 P도 0보다 크고 감마 마이너스 P도 0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얘도 왜 그래? P 값 자체가 0보다는 크고 감마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들 값 앞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항이나 전부 다 무엇을 향해서 수렴하고 있습니까? 제로를 향해서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우리가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xt, 이것이 시간에 따른 물체의 위치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쪽을 시간축이라고 한다면은 맨 처음에 t는 이코르 제로일 때 물체가 사람이 손으로 당겨가지고 요쯤 있다라고 합시다. t는 이코르 제로일 적에 물체가 요쯤 있다고 해서
그러면 손을 딱 놔버린 그 순간부터서는 이 질량임의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이 공기 저항력하고 탄성력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딱 놓는 그 순간부터서는 얘가 이제 이 수식에 따라서 위치가 정해집니다. 근데 t는 이퀄 제로일 적에는 이것의 위치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약 요쯤 된다고 해서 그 위치를 x0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x0는 0보다 큰 위치니까 0보다 큰 이쪽에 있게 되어지겠지요. 이런 쪽에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 그래프도 감쇄하고 이 그래프도 감쇄하잖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래서 그림을 쫙 그리면 대충 0을 향해서 접근해 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한 요쯤 그릴게요. 얘가 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0으로 딱 접근해 버리고 더 이상 운동을 해, 안 해? 안 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런 경우 한번 봅시다. 감쇄력이 분명히 존재하긴 존재해. 근데 감쇄하려고 하는 것보다 진동하려고 하는 경향이 더 크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감쇄력이 전혀 없다면은 얘는 평생도록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하겠죠. 자,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은 이런 그림이 되어지겠죠. 자, 여기 스프링이 이렇게 있고, 자, 여기 질량 임의 물체가 이렇게 있어. 그렇다면은 감쇄력이 전혀 없다. 그러면은 얘가 시간 t에 따라서 얘의 위치 x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맨 처음에는 당겼기 때문에 얘가 있다겠죠. 여기를 위치 x는 이퀄 제로 평행점으로 잡을 거야. 맨 처음에는 여기에 있다가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서 요리 갔다가 또 요리 갔다가 또 요리 갔다가 또 요리 갔다가 계속 이렇게 할 거야. 어떠한 상황 하에서 감쇄력이 전혀 없다고 할 경우에, 감쇄력이 전혀 없다면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요 진폭들이 전혀 변동이 없이 일정해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할 때 얘가 왔다 갔다 못하게끔 자꾸만 공기 저항력이 작용한다. 그러면은 얘가 어떠한 운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맨 처음에는 여기에서 출발을 하죠. 즉 사람이 당겨갖고 손을 딱 놨어. 손을 딱 놓게 되면은 여기서 가다가 여기까지는 가까우면 못 갈까? 못 갑니다. 왜 여기까지는 못 가? 공기 저항력 때문에 못 가지. 공기 저항력 때문에 못 가고 얘가 약간 이렇게 되어지죠. 또 여기까지 와 못 와.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갔던 것보다는 못 오죠. 못 가고 또 이렇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되어집니다. 막이. 요 그래프를 다시 그림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맨 처음에는 x0 위치에 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진폭이 이렇게 되어져요. 얘가 왔다 갔다 할 때 그 진폭이 어때요? 점점 작아지게 되어지죠. 점점 작아지게 되는 정도가 어떤 것만큼 작아지냐면은 이것만큼 작아져요. 이거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 t만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진폭이 점점 작아진다고 했을 때 얘 있죠? 얘의 진폭 있죠? 이쪽을 이렇게 결정을 한 이 그래프가 바로 뭐가 되어지겠습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 t 이렇게 되어집니다. 감마 t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미분 방정식의 해 있죠? 해를 보면은 시간에 따른 위치가 어때? 코사인에 따라서 진동을 하긴 하되 그 진폭이 시간에 대해서 어때? 점점 감소하게 되어지죠. 고로 여기에서 t가 무한대로 가지면은 진폭이 뭐이 돼버려? 0이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그 특기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메가 제로라는 것은 공기 저항력이 전혀 없을 때 각 주파수요. 즉 이때 주기 t 있죠. 주기 t 공기 저항력이 있을 때 주기 t는 오메가 d분의 2파이거든요. 여기서 오메가 d라고 했잖아요. 오메가 d분의 2파이인데 이 오메가 d가 오메가 제로보다 더 작잖아요. 왜 작은가? 그것은 제가 얘기했죠. 여기서
오메가 제로 제곱에서 감마 제곱만큼 빼줬기 때문에 이 오메가 D 값은 오메가 제로 값보다 더 작다 그 말이에요. 더 작은데 오메가 D가 오메가 제로보다 더 적기 때문에 얘가 한번 갔다가 다시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죠. 물론 제자리는 뭐다? 제자리는 못 온단 말이에요. 왜 제자리는 못 와? 공기 정력 때문에 제자리는 못 오지. 그런데 적어도 갔다가 와서 운동 방향을 다시 바꾸는 순간, 그 순간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주기 TD라고 했을 때, 주기 TD는 공기 저항력이 없을 때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것에 대한 것이 바로 이것이 얘기를 해주죠. 주기 TD, 즉 공기 저항력이 있을 때 주기 T는 오메가 D분의 2파인데 오메가 D가 공기 저항력이 없을 때의 오메가 제로보다 더 작기 때문에 TD는 더 크다. 즉 공기 저항력이 있다면 한번 갔다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 그 말이야. 더 길어지기 때문에 요 그래프 같은 경우도 엄밀하게 그린다면은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어떻게 그려야 될 것 같습니까? 갔다가 조금 더 걸리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 시간을 T 오메가 제로라면은 요 시간은 뭐예요? T 오메가 T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뒷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은 또 이 경우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감마의 제곱이 오메가 제로의 제곱하고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중근인 경우죠. 중근인 경우에는 C1 플러스 C2T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 T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도 비록 시간 T가 여기에 곱해져 있다고 할지라도 시간 T가 무한대가 되면 이것도 무엇에 수렴하게 되어지냐면은 제로에 수렴하게 되집니다. 제로에 수렴하게 되지는데 여러분들 그것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얘보다도 빨리 제로에 수렴해요. 이렇게 무엇이 이의 경우가 이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감마의 제곱 이코르 오메가 제로의 제곱 불허한 경우죠. 감마의 제곱은 이코르 오메가 제로의 제곱 그렇게 되어진 경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그래프들의 형태를 대충 봤잖아요. 이때 이 그래프들의 형태에 대해서 각각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감쇄 운동이 일어나긴 감쇄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감쇄가 되어지는 것이 진동하려고 하는 그 경향보다 더 큰 경우 감쇄를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은 오버 댐핑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즉, 이 경우 있죠? 이 경우를 어떤 댐핑이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오버 댐핑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 그 말입니다. 즉 OVER DAMPING 오버 댐핑 이래가지고 한국말로는 어떻게 번역을 해주냐면은 과감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과감세. 그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본다면은 바로 이것이 무엇이 된다? 이것이 바로 과감세.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진동하려고 하는 경향이 감쇄하려고 하는 그것보다 더 큰 경우가 되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지가 아무리 진동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감쇄는 되긴 되죠. 공기 저항력 때문에. 그런데 감쇄되려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낫다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면 언더 댐핑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즉 어떻게 이 경우는 이름을 붙이냐면 언더 UNDER 댐핑 DAMPING 언더 댐핑 해가지고 이것은 한국말로 어떻게 또 번역을 해주냐면은 미급 감쇄 그렇게 얘기죠. 미급 감쇄. 그래서 이런 경우 있죠. 얘가 진동을 하면서 계속 진폭이 줄어져가는 이러한 경우 운동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붙여준다? 이 경우 이것은 미급 감쇄. 알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 경우는 감쇄되려고 하는 그러한 것하고 진동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어때요? 같은 경우죠.
이러한 경우 감쇄를 무엇이라고 불러주냐면은 영어로 크리티컬 댐핑 그렇게 얘기를 해 주거든요. 즉 이것을 CRITICA의 크리티컬 댐핑, 즉 임계 감쇄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임계라는 것이 여러분들 뭔 줄 알죠? 그 선을 넘는 것과 넘지 않는 것을 그 딱 경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크리티컬, 즉 임계. 그래서 이 경우 있죠. 바로 이 경우가 어떤 경우가 되어지냐면은, 즉 감마의 제곱이 있고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 되어지는 이 경우가 바로 어떤 경우냐면 임계 감쇄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 제일로 평형점에 늦게 도달한 것이 뭐예요? 언더댐핑, 즉 미급 감쇄죠. 얘는 한참 가다가 결국은 제로점에 도달을 하게 되어지고, 제일로 빨리 평형점에 가서 도달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임계 감쇄예요. 여기 점점 찍어 놓은 거. 얘가 임계 감쇄이고, 그 다음에 과감쇄는 임계 감쇄보다 더 늦게 평형점에 도달한 것이 과감쇄예요. 그러면은 임계 감쇄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어떤 경우에 쓰이냐면은, 여러분들 그 스프링 저울 같은 거 있죠. 몸무게를 재려고 딱 그 저울 위에 올라섰어. 그때 올라섰을 때 스프링 저울이 계속 왔다 갔다 이러면은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하죠. 그런 때는 스프링이 빨리 그 몸무게를 가리키는 그 위치 쪽에 빨리 멈추는 것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몸무게를 측정한 그러한 저울에서는 임계 감쇄가 되어지게끔 그 바늘을 설정을 해요. 그 설계를 할 때. 또 문 같은 걸 열 때 그 위에 딱 장치해 가지고 지가 자동적으로 딱 닫히게 하는 문 있죠. 그런 때 문을 딱 열고 들어갔어. 사람이 들어갔을 때 문이 딱 한 번에 딱 닫혀져 버리면 좋잖아요. 근데 문이 이 위에 연결해 놓은 것 때문에 닫혀지긴 닫혀졌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천천히 닫혀진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진동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영역에 쓰는 임계 감쇄의 특성을 가지게끔 그 개를 또는 그 장치를 설계를 해요. 그러한 경우에는 오늘 제가 설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에 적어 놓은 것들이 있죠. 이것들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 해를. 그래요. 강의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